요즘 뉴스 보다가 괜히 한숨 나올 때 있지 않으세요? 딱히 내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읽은 숫자 하나가 자꾸 머릿속에 걸립니다. 국가부채, 부채 비율, GDP 대비 몇 %, 이런 단어들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아, 또 나라 빚 얘기구나, 이러면서요. 근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기사를 읽다가 어떤 문장에서 멈칫했거든요. 부채 비율이 60%를 넘으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마음대로 못 올릴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잡는다. 이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다고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요? 그 순간 뭔가 좀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나라 살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댈 수 있다고 믿었던 어떤 안전장치 얘기 같았거든요. 나만 이런 느낌 받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뉴스는 넘쳐나고 숫자는 커지고, 근데 막상 이게 내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무도 쉽게 얘기 안 해주죠. 그냥 경고만 하고 끝나거나 반대로 아직 괜찮다는 말로 마무리되거나. 근데 저는 오늘 그 중간 어딘가를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겁주려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고 안심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뉴스가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일상이랑 어떻게 닿아 있는지를요. 보통 국가부채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또 나라 빚 많다는 얘기구나 하고 스크롤 내리거나, 아니면 에이 설마 한국이 망하겠어 하고 넘기거나.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꽤 오랫동안요. 근데 이번 뉴스는 그냥 넘기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경고를 보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BIS, IMF, 무디스. 이 세 곳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으로 한국을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좀 달랐어요. 보통 이런 기관들이 동시에 같은 나라를 향해 같은 말을 꺼낸다는 건 그냥 의례적인 경고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타이밍이요. 지금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뒤숭숭하고 경기도 살아나질 않고 금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시점에 5년 안에 부채 비율 60% 돌파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5년이면 생각보다 금방입니다. 제가 이 기사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건 숫자 자체가 아니었어요. 숫자 뒤에 있는 논리였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도 금리를 못 올린다. 금리를 못 올린다는 걸 시장이 알면 그 믿음 자체가 물가를 더 올린다. 그러면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아무도 못 막는 상황이 된다.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나라예요. 그 얘기 본문에서 좀 더 천천히 풀어볼게요. 그럼 이 뉴스가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먼저 BIS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BIS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에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국제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인데, 여기서 나오는 보고서는 그냥 흘려듣기 어렵습니다. 한 나라 연구소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돈의 흐름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곳의 얘기니까요. 그 보고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국가부채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생각해보면 단순해요. 빚이 많으면 이자를 많이 내야 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가 확 늘어나요. 그러면 나라 살림이 흔들리고 국채시장이 불안해지고 금융시장 전체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재정이 버틸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짚어야 할 건 한국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 아래예요. 숫자만 보면 아직 괜찮아 보이죠. 근데 IMF는 2028년에 처음으로 60%를 넘길 거라고 봤고, 무디스는 2030년에 60%를 돌파할 거라고 했습니다. 2019년에 35%였던 게 불과 10년 남짓 만에 60%를 훌쩍 넘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빠른 거냐면요.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문제입니다. 천천히 오르면 대응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 시장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해요. 투자자들이 이 나라 괜찮나?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자 부담이 더 커지고 부채는 더 빨리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이 부채를 밀어올리는 요인들인데요. 단순히 정부가 돈을 펑펑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연금이랑 건강보험 지출이 자동으로 늘어나고 있고 국방비도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 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건 어느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쌓여온 문제라는 게 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최근에 국고채 금리가 꿈틀대고 있어요. 3년물이 연 3.2%대, 10년물은 3.7%대까지 올라서 올해 고점을 찍었습니다.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기 시작하면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은행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숫자를 쭉 나열한 것 같아서 좀 건조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숫자들 하나하나보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다음에서 그 연결고리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을 짚어볼게요. 여기서 잠깐 헷갈리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서요. 국가부채 얘기 나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은 아직 다른 나라보다 낫잖아요. 이거요.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일본은 230%가 넘고 프랑스도 116%고 미국도 122%인데 한국은 아직 50% 아래니까요. 숫자만 보면 우리가 훨씬 양호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빠르게 오르고 있냐가 문제예요. 일본이나 미국은 수십 년에 걸쳐서 천천히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한국은 2019년 35%에서 2030년 60%까지 10년 남짓 만에 거의 2배가 되는 겁니다. 이 속도가 시장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신호로 읽혀요. 마라톤 선수가 42km를 완주하는 것과 단거리 선수가 처음 1km를 전력 질주하는 것. 둘 다 같은 거리를 뛰었어도 몸에 가해지는 충격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부채도 비슷합니다. 속도 자체가 충격이에요. 두 번째 오해는 이거예요. 나라 빚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 생각 솔직히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가깝게 연결돼 있어요.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정부는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해요. 국채가 많이 풀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대출 금리도 따라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집 살 때 내는 이자, 사업 자금 빌릴 때 내는 이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라 빚이 내 대출 이자랑 연결된다. 이게 오해하기 쉬운 지점인데 실제로는 꽤 직접적인 연결고리예요. 세 번째는 좀 더 미묘한 오해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중앙은행이 있잖아. 한국은행이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한 안도감일 수 있어요. BIS가 이번 보고서에서 딱 이 부분을 짚었거든요.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진다고요. 물가가 올라도 금리를 올렸을 때 정부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면 사실상 금리를 못 올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선택지가 좁아지는 겁니다. 이걸 재정 우위라고 하는데요. 재정, 그러니까 정부 살림이 통화정책보다 위에 서게 되는 상황이에요. 중앙은행이 경제 논리로 결정해야 할 것들을 재정 부담 때문에 타협해야 하는 상황. 이게 실제로 일어난 나라가 있고 그 나라 얘기를 다음에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 길을 걸어간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은 지금 부채 비율이 GDP 대비 230%가 넘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일본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일본도 한때는 우리는 괜찮다는 말을 했던 나라예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고 기술력도 있었고 저축률도 높았어요. 근데 버블이 꺼지면서 경기가 가라앉기 시작했고 정부는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일본은행이 묘한 상황에 놓입니다.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었어요.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정부가 내야 할 이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초저금리를 유지했어요. 거의 제로금리를 무려 수십 년 동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돈이 싸니까 망해야 할 기업들이 안 망했어요. 이자 부담이 없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이걸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살아있긴 한데 제대로 된 혁신도 없고 성장도 없는 기업들이 시장에 그냥 눌러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치고 올라오기도 어렵고 산업 전체가 정체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보면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통화 정책이 재정에 묶여버리면서 경제가 스스로 체질을 바꿀 기회를 계속 놓쳐버린 겁니다. 프랑스도 비슷한 맥락에서 거론돼요. 부채 비율이 116%인데 산업혁신이 뒤처지는 나라로 자주 언급됩니다. 재정 부담이 커지면 정부가 미래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어요. 복지는 유지해야 하고 이자는 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연구개발이나 신산업 육성 같은 데 쓸 돈이 자꾸 뒷전이 되는 거죠. 그럼 미국은요? 미국은 부채가 122%인데도 왜 멀쩡해 보이냐 이런 생각 드시죠? 이건 솔직히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특수한 지위 덕분이에요.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하니까 미국 국채를 사줍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지위가 없어요. 우리는 미국이랑 같은 조건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제가 이 나라들 얘기를 꺼낸 건 한국도 저렇게 된다고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나라들이 처음 그 길에 들어설 때 다들 우리는 아직 괜찮다고 했다는 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아직이 언제 의미가 됐는지 모르고 지나친 거잖아요. 한국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딱 그 어딘가인 것 같아서요. 아직은 괜찮은데 그 아직이 얼마나 남았냐는 질문을 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우리 생활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얘기해 볼게요. 투자 얘기, 정책 얘기 말고요. 진짜 일상 얘기요.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아마 물가일 거예요. 아까 BIS 보고서에서 나온 얘기 기억하시죠? 부채가 많으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제대로 못 올리고 그러면 시장이 그걸 알고 그 믿음 자체가 물가를 끌어올린다고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물가가 올라도 누가 확실하게 잡아줄 거라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물가는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더 오르게 됩니다. 마트 가서 장 보면서 요즘 왜 이렇게 비싸지 하는 느낌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게 지금은 그냥 체감 물가 수준이지만 이 구조가 고착되면 그 느낌이 일상이 될 수 있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이요. 두 번째는 금리예요. 국가 부채가 늘면 국채 발행이 많아지고 국채가 많이 풀리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주택담보대출이랑 직결됩니다. 지금도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면 매달 나가는 이자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집 있는 분들은 이자 부담, 집 없는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어느 쪽이든 부담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우픈 상황이 하나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야 하잖아요. 근데 부채 부담 때문에 물가가 잡히질 않으면 금리를 내리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경기는 안 좋은데 이자 부담은 그대로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본이 오랫동안 겪어온 딜레마예요. 경기 부양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수단이 계속 좁아지는 느낌. 그 답답함이 결국 소비자 심리로 전달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조용하게 다가오는 영향인데요. 바로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부채가 늘면 이자 갚는 데 쓰는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쓸 돈이 줄어들어요. 복지,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거나 질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라서 체감하기 어렵지만 10년 뒤에 돌아보면 달라져 있는 거예요.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에서 이게 더 민감한 문제예요. 무디스가 2042년에 한국의 고령 인구 비중이 일본을 앞지를 거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연금이랑 건강보험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걸 감당할 재정 여력은 점점 빠듯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이건 수치로 잡히지 않는 영향인데 심리예요. 나라 경제에 대한 신뢰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입니다. 불안하면 지갑을 닫거든요. 그러면 내수가 위축되고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고용이 줄어들고 이게 다시 세수 감소로 이어져서 나라 살림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경제라는 게 숫자이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심리로 움직이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숫자 싸움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각자의 살림살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아마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도 들고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저도 이 기사 다 읽고 나서 한동안 그랬거든요. 뭔가 알게 됐는데 알고 나니까 더 답답한 느낌.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정답을 모르거니와 이런 문제에 깔끔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대신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스스로 정리한 생각의 방향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숫자보다 방향을 보자는 거예요. 60%가 넘으면 위험하다. 50%는 괜찮다. 이런 식의 선긋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는 거거든요. 올라가고 있냐, 속도가 빨라지고 있냐, 그걸 막을 의지가 보이냐. 이 세 가지가 숫자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신호예요. 뉴스 볼 때 숫자에 꽂히지 말고 방향을 보는 습관. 이게 생각보다 많은 걸 다르게 보이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감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일본 얘기, 프랑스 얘기하면 왠지 먼 나라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할 때 일본 사람들도 그게 30년이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좀 힘든 시기가 지나가겠지 했겠죠. 그 거리감이 결국 대응을 늦췄을 수 있어요. 한국이 지금 딱 그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시점일 수 있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런 뉴스를 볼 때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지 말자는 거예요. 국가부채 경고 뉴스가 나오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이러다 나라 망한다와 별거 아니다, 괜찮다. 근데 현실은 대부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어요. 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무 문제도 없지도 않은. 그 중간을 불편하더라도 직시하는 게 공포에 휩쓸리거나 근거 없이 안심하는 것보다는 훨씬 건강한 태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달라져요. 나라 차원에서의 선택이요. 지출을 어디서 줄이고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속도로 부채를 관리할 건지. 이건 경제 전문가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떤 방향을 지지하느냐랑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를 그냥 불안감으로 소비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재료로 쓰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그런 재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무거우셨죠? 저도 이 기사 처음 읽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알고 싶지 않았던 걸 알게 된 느낌이랄까요? 모르면 편했을 텐데 이제 알아버렸으니까 마냥 편하게 있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느낌이요. 근데 저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불편함이 생겼다는 건 뭔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 선명함이 당장 뭔가를 바꿔주진 않더라도 적어도 흐릿하게 보던 것보다는 낫잖아요.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숫자가 아직 괜찮다고 해서 방향까지 괜찮은 건 아닐 수 있다. 이게 전부예요. 거창한 결론도 아니고 뭘 하라는 지시도 아니에요. 그냥 이 한 문장이 오늘 대화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일본도, 프랑스도, 미국도, 어느 나라도 처음부터 지금 모습을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이 된 거잖아요. 한국도 지금 그 선택들이 쌓여가는 시간 안에 있어요. 그 선택들이 어떻게 쌓이느냐가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일상을 만드는 거고요. 그게 정치인들만의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각자의 얘기이기도 해요. 어떤 뉴스를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그 작은 것들이 결국 어딘가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오늘 이 얘기가 불안감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냥 한 번쯤 같이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뉴스 속 숫자 뒤에 어떤 맥락이 있는지, 그게 우리 삶이랑 어떻게 닿아 있는지를요. 다음에 또 이런 뉴스 보실 때 오늘 얘기가 잠깐이라도 떠오르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